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런던에서 온 32살 사진작가예요.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작업에는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소음 없는 도시들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찍으며 전 세계를 다녔거든요.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 뉴욕의 JFK, 도쿄의 나리타까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안에는 수천 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입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팔을 휘두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의 진동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런던이나 뉴욕 공항에서는 항상 발걸음이 불규칙하게 바닥을 흔들었습니다. 급하게 뛰는 사람,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진동까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의 바닥은 고요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면서 저는 카메라를 꺼냈어요. 자동화 게이트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1m 간격을 두고 서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안내 직원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말하는 대신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 손님은 고개만 끄덕이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보다 몸으로 대화하는구나. 수암을 찾는 곳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캐리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짐만 가져갔어요. 밀치는 사람도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캐리어를 찾으려고 벨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먼저 가져가라는 거였죠. 저는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가족을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표지판만 보고 움직였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해서 첫 번째 메모를 남겼습니다. 인천공항 하루 17만 명이 통과하는 곳. 그런데 고요하다. 소음이 없는 게 아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적었어요. 이 침묵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건네준 교통카드를 손에 쥐고 명동역으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달랐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리듬이었어요. 지하철역 플랫폼에는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모두가 선 위에 정확하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노란 선을 따라 두 줄로 나뉘어 서 있었는데 그 간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어요. 프레임 안에서 사람들의 위치가 마치 악보의 음표처럼 배치돼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내린 뒤에야 타는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늘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부딪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차량에 올랐습니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젊은 남자가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결국 저는 감사하다는 표시로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다음 역에서 한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그러자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바로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앉으셨고 학생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학생의 얼굴에는 자부심도 없었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시청역에서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만 서 있었어요. 왼쪽은 비워뒀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요. 아무도 왼쪽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상으로 올라와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인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뉘어 걸었어요.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에 섰는데 직원이 제 표정을 보더니 메뉴판을 가리켰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카페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어요. 서울 지하철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한다. 그런데 충돌이 없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이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펼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우산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좁은 인도에서 서로 비켜주며 걸었어요. 저는 그 장면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이 도시는 소리 없이도 말하고 있어. 셋째 날, 저는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사진작가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면 광장시장에 가봐라고 했거든요. 지하철 을지로사가역에서 내려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됐어요. 수백 개의 가게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상인들의 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빚는 할머니의 손, 채소를 다듬는 아저씨의 손, 생선을 손질하는 아주머니의 손. 모두 리듬이 있었어요. 빠르지만 정확했고 바쁘지만 여유로웠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손짓으로 부르셨어요. 손을 흔들며 이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가갔어요. 아주머니는 막 끓어오르는 떡볶이를 종이컵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먹어봐요.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표시로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시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한 빈대떡 가게, 마약 김밥 가게, 칼국수 집을 지나쳤어요. 모든 가게에서 상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여유로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카메라를 보시더니 손짓으로 자기 가게를 찍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좌판에 앉은 채 손을 흔들며 포즈를 취해 주셨어요. 시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길을 잃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보려는데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그때 3명의 사람이 거의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한 분은 상인이었고, 한 분은 손님으로 보였고, 한 분은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었어요. 3분 모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기를 켜려는 거였어요. 저는 얼른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상인 아저씨가 제 스마트폰을 보고 배터리가 부족한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자기 가게를 가리키며 충전하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충전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젊은 여성은 제 카메라를 보더니 사진작가냐고 손짓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스마트폰에 뭔가를 타이핑해서 보여줬어요. 웰컴 투 코리어. GWANGJANG 마컷 이즈 뷰터펄.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글로 소통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동안 아저씨가 의자를 내주셨어요. 저는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아저씨는 말보다 손짓을 먼저 했어요. 가격을 물으면 계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30분쯤 지나 스마트폰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얼마를 드려야 하냐고 물었어요. 아저씨는 손을 저으며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서 아저씨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아저씨는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웃으셨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길,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광장시장에서 3명의 낯선 사람이 동시에 나를 도왔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소통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문화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적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낯선 사람을 돕는 걸까?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 그 질문은 다음 날 더 깊은 경험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즐비한 이 동네는 사진작가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기와지붕, 돌담길 모든 게 피사체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촬영을 시작했어요. 해가 담장에 비치는 각도, 골목을 걷는 할머니의 뒷모습, 처마 끝에 매달린 바람개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찍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카메라 뷰파인더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5% 남았다는 표시였어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분명 여분 배터리를 챙겼는데 호텔에 두고 온 거예요. 곧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빛이 정말 좋았는데 더 이상 찍을 수 없게 됐어요. 호텔로 돌아가자니 왕복 2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나 봐요. 그때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25살쯤 돼 보였어요. 그는 제 카메라를 보더니 뭔가 문제가 있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손을 내저었어요. 배터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켜더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캐머러 배터리 프라블럼. I can help.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Near he 캐머러 샤프. 10 minutes work. I take you. 저는 정말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일어서서 가자는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그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소통했어요. 유퍼타그러퍼? 프로페셔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스마트폰에 타이핑했습니다. Yes. I'm from London. Taking photos of Seoul. 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핑했어요. Seoul is beautiful. You will love it. 걷는 동안 그는 제가 넘어질까봐 계단마다 손으로 가리켜줬습니다. 좁은 길에서 차가 오면 제 앞을 막아섰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카메라 상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주인 아저씨에게 뭔가 설명하더니 제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제 카메라 모델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랍에서 호환되는 배터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가격을 물었어요. 45,000원이었습니다. 배터리를 사고 나오는데 대학생이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프라블럼 살부드? You can take more photos now.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맙다고 타이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카페까지 가는 길에 그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들을 손으로 가리켜줬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커피라도 사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No need. Just enjoy Korea.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가버렸어요. 저는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못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저는 새 배터리를 카메라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왜 30분이나 자기 시간을 써가며 나를 도왔을까? 저는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다. 이 도시에는 낯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대학생 덕분에 북촌의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사진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석촌호수로 갔습니다. 롯데타워를 배경으로 호수를 찍고 싶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작가는 모든 날씨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전 11시쯤 호수 산책로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아직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삼각대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호수를 따라 걷는 사람들, 벤치에 앉은 노인들, 조깅하는 젊은이들. 모두 제 렌즈에 담았습니다. 특히 물에 비친 롯데타워의 반영이 아름다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메라를 챙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는데 금세 폭우로 변했어요. 저는 급하게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비를 보호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우산은 챙기지 못했어요. 호텔에 두고 온 겁니다. 근처에 처마나 정자가 있나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건물도 100m는 떨어져 있었어요. 이 비를 맞고 뛰어가면 카메라도 제 옷도 다 젖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빗물이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으로는 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카메라 가방만은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여성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우산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어요. 제가 이 우산을 받으면 그녀가 비를 맞게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려 했어요.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두 손으로 막으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우산 손잡이를 제 손바닥에 쥐어줬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그냥 빗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뛰지도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우산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런던에서 32년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뉴욕도 파리도 도쿄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우산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검은 우산이었어요. 손잡이에는 작은 꽃무늬 스티커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우산을 돌려줄 방법은 없었어요. 그녀의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녀는 비에 젖어가면서도 평범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약해지길 기다렸다가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우산을 펼쳐 물기를 털고 조심스럽게 벽에 세워뒀습니다. 방 책상에 앉아 저는 오랫동안 그 우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한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내게 주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이름도 감사 인사도 보상도. 그냥 주고 갔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친절이 아니다. 이건 사랑이다. 낯선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 어딘가에서 그녀도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차갑지 않았어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오전,
저는 우연히 특별한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이태원 거리를 걷다가 한 카페 유리창에 붙은 스티커를 봤어요. 손모양 그림이었습니다. 수화를 뜻하는 상징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운터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저희 바리스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주문판을 가리켜 주세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카페라니. 런던에도 이런 곳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카운터 앞에 섰어요. 바리스타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주문판을 가리켰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사진을 짚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국제수화로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런던이요. 바리스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행 중이세요? 네, 사진 작업 때문에 왔어요. 저도 청각장애인이에요. 와, 정말요? 반가워요. 커피를 만드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 수화로 말을 걸었어요. 서울은 어떠냐고, 어디를 다녀봤냐고, 사진은 잘 찍히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엿새 동안 경험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나눴어요. 공항에서의 첫인상, 지하철의 질서, 광장시장의 친절, 북촌에서 만난 대학생, 그리고 우산을 준 여성까지. 그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커피를 받고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손님들도 특별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청각장애인으로 보였고 나머지는 수화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청각장애인 2명이 수화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앉아 노트에 필담을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왔는데 수화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카운터에 있는 주문판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바리스타와 손님은 웃으며 손짓과 고개 끄덕임으로 소통했어요.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리스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수화를 할 줄 아나요? 그녀가 수화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대부분은 못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한국 사람들은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때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제가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황해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피하기도 해요. 바리스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달라요. 사람들이 장애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냥 다른 소통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1시간쯤 카페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동안 여러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주문하는데 바리스타가 천천히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곧 이해하고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들어왔어요. 남자는 수화를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바리스타에게 서툰 수화로 인사했어요. 바리스타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주문을 적어서 보여줬어요. 바리스타가 읽고 웃으며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모든 소통이 자연스러웠어요.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바리스타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 청각장애인으로 살기 어렵지 않나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건 몸이 아니라 사회라는 걸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카페에서 저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냥 손님이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어야 한다. 7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어제 갔던 수학 카페에 다시 들렀어요.
바리스타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갤러리 큐레이터였어요. 그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바리스타 친구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을 찍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그가 사진을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로 지난 일주일간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공항의 질서, 지하철의 줄, 광장시장 상인들의 손, 북촌의 골목길, 빗속의 사람들, 카페의 손님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습니다. 그리고 수화로 말했어요. 이 사진들을 전시하고 싶어요. 우리 갤러리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언제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저녁. 즉석 전시회예요.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였어요. 제가 본 한국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 좋아요. 저는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큐레이터와 함께 갤러리에서 준비했어요. 사진 30장을 선별하고 인화하고 액자에 넣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짧은 설명을 한국어와 영어로 적었어요. 데이 1 인천공항, 17만 명의 침묵데이 2 지하철 2호선, 800만 명의 질서데이 3 광장시장, 언어 없는 대화데이 4 북촌, 배터리보다 소중한 것데이 5. 석촌호수, 비오는 날의 선물데이 6 이태원, 장애 없는 세상. 저녁 7시 갤러리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왔어요. 큐레이터의 친구들, 바리스타, 그리고 지나가다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SNS로 소식이 퍼진 거였습니다. 놀라운 건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광장시장 사진 앞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상인의 손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분이 수화는 못했지만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걸 입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외국 사람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나 봐요. 한 대학생은 지하철 사진 앞에서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맘날 이렇게 줄 서잖아.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였어. 북촌 사진 앞에는 젊은 커플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기 나온 대학생, 혹시 우리 학교 후배 아닐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석촌호수 사진 앞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는 손만 프레임에 담긴 사진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갤러리 한쪽에 작은 메모판을 설치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요. 사람들이 하나둘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의 눈으로 본 우리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는군요.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이런 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고등학생이 영어로 적었어요. Thank you for seeing the beauty in our DAI life. 수화 카페 바리스타도 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수화로 말했어요. 당신 사진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사진들은 정말 소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한국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전시는 계속됐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마지막 관람객이 나간 뒤 저는 갤러리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걸린 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K-팝과 드라마의 나라, 기술이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함, 장애를 장애로 만들지 않는 이해심.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특별한 줄 몰랐다. 바로 그게 가장 특별한 점이다.
내일은 귀국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8째 날 아침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짐을 쌌어요. 카메라, 렌즈, 삼각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은 작은 기억들. 광장시장에서 받은 손수건, 카페에서 받은 명함,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마이너스 검은 우산. 우산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꽃무늬 스티커가 붙은 이 평범한 우산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우산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어요. 일주일 전 처음 이 길을 지나갈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데 무거운 카메라 가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 도와주겠다는 손짓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직원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걸요. 그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에 타이핑했습니다. 몇 시 비행기세요? 저도 제 폰에 답을 적었어요. 오후 2시요.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그는 말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제 짐표를 붙이고 탑승권을 출력하고 게이트 방향을 손으로 가리켜줬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구역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화장품을 좀 사려고 했습니다. 한 매장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제품을 가리키며 가격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먼저 가격표를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줬어요. 제가 청각장애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제 보청기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점원은 계속 필담과 손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인기 있는지, 어떤 게 제 피부에 맞을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물건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점원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한국 여행 즐거우셨나요? 또 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탑승 게이트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직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공항, 지하철, 시장, 한옥마을, 호수, 카페, 갤러리. 모든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리선 위드 아이즈 코리어. 이게 제 다음 프로젝트 제목이 될 거였습니다. 눈으로 듣는 한국. 소리 없이도 소통하는 나라. 저는 프로젝트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화하는 나라다. 청각장애인인 나에게 한국은 가장 시끄러운 나라였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배려의 소리, 질서의 언어, 친절의 리듬으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볼 수 없지만 게이트 디스플레이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서 있던 한국인 가족이 저를 봤습니다. 어린 딸이 제 카메라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웃으며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신기해하자 아이 엄마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저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맸습니다. 가방에서 검은 우산이 살짝 보였어요. 저는 우산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우산의 주인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그분은 제가 이 우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까?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다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돌아올 거야.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 사진작가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한국을 몰랐다. 지금은 안다. 진정한 소통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한국은 내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줬다. 침묵의 언어, 배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서울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한국을 제 마음에 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카메라 메모리에도 노트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슴 속에. 3달 후 런던에서 리선 위드 아이즈 코리어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오프닝 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전시장 입구에는 검은 우산 하나가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 우산은 한국에서 한 낯선 여성이 빗속에서 내게 준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계획이에요. 수아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도 하고 청각장애인 커뮤니티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